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동정부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임명이 되면서 투톱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오후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 임명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고요. 예. 특히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갖고 계신 그 통합과 미래의 상징적 능력,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출신으로서 보여주었던 그 통찰력과 그 헌신 같은 것도 크게 지금 저 코로나19 극복위원회에도 같이 맡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 안철수 위원장께서 거의 뭐 우리 이 과학기술계에서는 신화적이랄까 또 그런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래와 통합 그리고 ICT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 뭐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권영세 선대위 본부장이 이제 임명된 총괄본부장이 임명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무난하게 그 당선인과 또 선대본에 또 그리고 여러 그 지지층과 이런 정책 그룹으로부터의 것들을 조율해내는 능력을 보고서 결국 그 인수위원장은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고 또 능력도 중요할 테고요. 부위원장은 그런 것들을 조율해내는 능력 이것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해서 다시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실무적인 능력에서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서 뭐 충분히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이었었는데 이건 새로 만든 조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희룡 본부장은 정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큰 줄기와 갈래를 잘 조율했었는데 사실은 원희룡 위원장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참 대학 입시라든가 사법 시험에서 전설적인 그 타이틀이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아주 경력 있는 정치인 지도자입니다. 우선에 우리 당에서 3선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3선을 하면서 사무총장까지 거쳤고요. 또 제주지사로서 제주도를 아주 그 탈탄소와 새로운 과학혁명의 어떤 모델 케이스로 발전시킨 그런 행정과 정치의 경험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적 조율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도 물론 큰 통찰력과 경륜이 갖고 계시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당선인과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동으로 내놨던 정책들 그것들이 또 좀 수많은 그 전문가들 인수위원으로 들어오실 수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뚜렷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그런 기획 능력을 이제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당히 그 원희룡 위원장의 경우는 지난번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정책본부장으로서 어떤 국민적 기대에 상당히 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안정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이런 인수위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이제 처음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이제 장차 국무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아무래도 인수위원장 시키는 보면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우선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일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여망이 있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과연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안철수 위원장을 지명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도 하나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인수위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그 리더십이 그다음 어떤 작은 검증 같은 과정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수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국민적인 어떤 이 평가랄까 이런 걸 받게 될 테고 그래서
인수위원장으로 일단 됐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고 네. 또 초기부터 많은 물망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치 또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그런 네. 문제를 함께 우리가 후보자로서 지명하겠다고 해서 당선인님께서 지명하겠다고 해서 예컨대 우리 지난 98년에 DJP 정부가 섰을 때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이 되었던 신한국당이 그 JP의 그 인준 과정을 한 100일 이상 이렇게 지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현실 정치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으로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여야의 협치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예. 또는 국민적인 신망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져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실제로 그 당선인께서 총리로 추천을 하고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이 국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는 다른 무엇보다 국회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은 장관들이야 국회가 예컨대 청문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뭐 한두 번의 이 반려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국회 인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치 과정 이런 것도 우리 당선인의 어중이라든가 예. 또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큰 이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나요? 오늘 언론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가능성 높지 않은 건가요? 글쎄, 그래도 뭐 지금 이 문제는 당선인의 최종 결심 사안이기도 하고 하니까 누구도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원로 중진 인사들이 지금 이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113석입니다. 근데 범민주당 지금 그 다수당계는 한 180석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초기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 위기도 크고 여러 가지 경제를 다시 재생시켜야 되고 지정학적 위기도 커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예. 지금 김부겸 총리가 원만하게 했고 국민적 평판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김부겸 총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방안으로 상당히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거론이 실제로 당선인 주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어쨌든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원혜 대변인이 김 총리는 덕망이 있고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유임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위원장도 상당 부분 지금 처음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정치란 것은 큰 협치와 통합이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은 그런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실제로 거론됐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 범보수의 중도적인 보수의 중진 원로 인사들 사이에서 그런 안들이 제기되고 아마 당신에게도 이야기 전달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부겸 총리의 그 유임 가능성,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쨌든 현실적인 제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 발표를 했어요.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도 보였는데 말이죠. 자,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는 전 정부와 조금 차이를 보이겠다는 의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어떤 신망을 얻게 되고 국민적 여망을 얻게 된 과정도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한자로 파사현정이라고 그럽니다. 사악함을 깨트리고 정의를 구현한다. 그 파사현정은 참 검찰의 금과 억조 같은 것인데 이게 종종 이제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의 주요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는 청와대로서는 큰 유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종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인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은밀한 하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검찰의 독립을 저해하게 되고 검찰이 어떤 파사 연정을 할 때,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저게 뭐 성역시돼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점 문제가 되면서 부패가 커지고 그런 악순환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이미 당신이 스스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나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일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정수석실이고요. 폐지였고 그 이제 공약을 지킨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려되는 여러 가지 특검 비리라든가 친인척 비리 이것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실현되어서 당시에 실세 민정수석을 견제했던 그 특별감찰관의 기능을 살리려는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윤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 능력과 실력 이것을 우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안배와 여성 할당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성 할당제를 자리 나눠 먹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여성들을 의식한다면은 조금 강경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선인의 직접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해석이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뭐,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이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문체위에서, 문화체육관광에서 문체부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을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30%는 고사하고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 정부의 룰이 말만 룰이었지 실제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런 뭐 수치만 제시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결국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여성 장관들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친민주당 계열의 어떤 여성 운동의 좀 진보적 여성 단체 인사들이었고요. 그게 과연 그러면 공정한 인사였느냐. 그래서 당초에 문재인 정부도 이야기했지만 기회는 균등해야 할 것이고 또 과정은 뭐 해서 무슨 결과는 정의로워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기치, 공정한 균등한 기회, 또 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거기에 해야지 이 수치로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건 뭐 별로 국민적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선인의 경우에는 통합과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그 여성과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인사에 그런 것들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호성으로 뭐 30%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훨씬 미달했고 결국에는 나눠먹기식으로 갔던 그런 인사는 그런 허울 좋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고 실질과 그 분명한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더욱 따갑게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좀 더 엄밀한 기준과 좀 더 세밀한 그 배려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논란의 대상의 하나가 이제 여가부 폐지 여부입니다. 이게 뭐 공약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이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글쎄요, 선거가 끝난 뒤에 과연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OECD 국가, 특히 G7 국가를 보면은 우리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여성부가 자합자적인 측면이 큽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지만 불공정, 인권 침해 해소, 그리고 권리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들, 우리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아니, 화장실에 갈 때, 그리고 이렇게 등등해서 여성들이 이 공포에 떨고 일상적인 폭력, 데이터 폭력으로 해서 아니 이재명 후보의 족하는
그 데이트했던 전 여자친구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 특히 상사로부터 권력자로서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실제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위한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도 전혀 그걸 제대로 적발하거나 막지 못했고요.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지금 G7 국가의 기준처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뚜렷한 불공정과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사적 임무, 그리고 양성평등과 가족이라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좀 포괄적이고 근체제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는 너무 소부가 되어서 사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원칙적이고 보다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과 가족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리고 또 청소년과 노인까지 아우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장 G7 국가에서 되는 것들을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에서 이루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바탕할 것입니다. 지금 여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몇몇 그 여성 운동 단체의 엘리트들이 사실은 자리 나눔했던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권력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 피해자의 호소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호도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말씀이 그 실질적인 여성의 인권이나 가치를 높이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리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 조직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결국 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언론사에 연합뉴스 같은 데서 팩트체크도 해봤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여성의 인권, 특히나 최근에 뭐 N번방 사건처럼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또 데이터 폭력을 가정해왔던 가혹한 그 물리적 폭력과 잔인한 폭력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성평등과 또 가족의 가치, 또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민주당과 상의를 해야죠. 민주당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이게 그 여성을 위한, 진정 여성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현재 당직 개편을 대규모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오늘 이준석 대표의 사실은 이제 혁신과 쇄신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돈공천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지방선거 공천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찾아서 철저하게 최고 수준의 징벌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지방 정치가 이제 정말 건전한 바탕에서 청년과 여성과 또 세대를 고루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이제 마지막 혁신, 혁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직에 영향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고 그런 공천 계획을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이제 10월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당 개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돈 공천을 하지 않겠다. 뭐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자격 시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자격 시험 도입, 이건 도대체 뭡니까? 자격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방 의회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또 시정 질의나 도정 질의를 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어느 소양이 필요한지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우리 운전면허 할 때 운전면허증 룰을 다 배우듯이 그런 그 당의 내에서의 교육과 그걸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고요.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서 정말 시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이것은 사실은 뭐 그 당 대표나 당에서 이렇게
돈 받고 공천할 일은 없었죠.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그런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또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방 정치에 큰 쇄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도 역시 능력과 실력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그리고 들었습니다. 공정과 균등입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